바이오가 너무 오랫동안 쉬었고 그렇죠. 너무 바닥이었던 기간이 길어서 지금은 조금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싸 보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연구원님과 함께 종목별로 한번 리포트 보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 그 전에 좀 이 리포트가 이제 증권사마다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 내시잖아요. 네. 리포트를 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가볍게, 왜냐면 또 리포트 사실 읽는 게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제약바이오를 투자하는 이유가 바이오텍 때문이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텍, 제가 작성한 12월에 작성한 ABL 바이오 자료로 바이오텍 어떻게 보면 좋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ABL 바이오 작성한 자료인데 첫 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 포인트를 네. 적어 놓았고요. 네. 이제 제가 바이오텍마다 다르기는 한데 그냥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를 적을 때가 가장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서 사실 첫 장만 읽어보면 네. 핵심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핵심은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장은 제가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성한 이유가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로 CNS 계열, 뇌질환 쪽에 많은 딜이 보이기 시작해서 그러면 ABL 바이오의 뇌장벽 투과 플랫폼이 각광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때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딜들 위주로 바이오 계약들이 많이 성사되었었는데 이제 작년 말부터는 네. 코로나 위주, 인펙셔스가 거의 코로나 감염병 쪽이에요. 그런데 그 후부터는 그래도 CNS 계열 쪽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뇌질환 쪽이 각광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네. 일단 작성한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왜 지금 바이오 트렌드고 왜 이 회사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이거는 아무래도 바이오에서 딜 현황이 중요하다 보니까 메인 딜 현황 그냥 네.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작성한 글들 보면은 네. 뭐 1번 하고 뭐 이런 추세 전환의 이유로는 하고 지금 추세 전환이 일어나면서 바이오 트렌드가 왜 CNS 쪽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밑줄을 치거나 1번, 2번 지금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작성한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CNS 계열로 만약에 이제 바이오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면 왜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한 거고, 이게 사실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인 이유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왜 이게 트렌드고 지금 딜 하나 나왔다고 트렌드라고 하는 거야? 라기보다는 왜 딜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전환점이 왜 생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는 게 앞단은 좀 필요하다. 바이오텍에서는 그런 가능성과 기대감이 거기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쪽에 저는 작성을 먼저 해드리고 그 뒤쪽에 그 동사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 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파이프라인이나 이 동사한테 있어서 가장 각광받고 중요한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이중항체, ABL 바이오에서는 이중항체인 건데, 이제 이 이중항체가 왜 지금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이 이중항체가 왜 지금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바이오텍은 이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저희한테 주는 데이터 여기에 뭐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데이터만 넣어놓고 그거를 이제 좀 설명해주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이게 뭐 디날리도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뭐 경쟁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경쟁사를 설명해주지 않으면 이게 왜 더 좋은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지를 알려면 항상 비교가 좋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텍은 그런 비교하는 부분이 좀 있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트렌드 설명과 이 기술의 설명 그리고 경쟁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나뉘어서 다 첫 자료에는 작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뭐 결국엔 비교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데이터입니다. 왜 더 좋은지에 대한 데이터이고,
이제 마지막에는 보통 임상, 지금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임상 진전이나 임상 결과에 대해서 언제 나오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보통 맨 뒤쪽에 적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파이프라인 그래프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파이프라인이 지금 뭐 있는지 임상 어디 단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마지막 장에는 보통 이렇게 상반기 이벤트 뭐 유한양행과 개발 중인 ABL105가 있고 알파 시뉴클레인 IND 신청이 예정되어 있다. 이 301이 파킨슨 치료제 라이센스 아웃 했던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만 적는 게 요즘에는 좀 대세인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지면 사실 잘 안 보죠. 네, 읽는데도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이오텍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리뷰 자료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실적이 나오는 네. 제약바이오 회사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대표적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최근에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이었어서 네. 최근에 쓴 자료들이 다 네. 실적 자료입니다. 일단 리뷰 자료를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일단 뭐 앞쪽에 리뷰라고 쓰는 경우도 많지만 네. 없는 경우도 많아요. 아, 왼쪽 위에는 근데 그 얼굴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원래 다 이렇게 얼굴이 들어가나요? 저희 회사가 좀 많이 넣는 편이고. 저 이 자료 먼저 받았잖아요. 아이돌이 있는 줄 알았어. 맞아요. 실망을 약간- 안겨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뭐 네네. 저랑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고, 네네. 아무래도 애널리스트가 자기 이름이나 얼굴을 걸고 하는 직업군이다 보니까 이게 얼굴이 있고, 이제 제약 바이오 네. 어디 산업군이냐, 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실적이 확실하게 나오는 좋은 회사들, 여기에 바이인지, 여기에 바이. 홀드인 경우가 또 있거든요. 네네. 홀드라 하면은 그냥 갖고 있자.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홀드라고 써져 있으면 네. 팔아라. 우리나라에서는 셀은 잘 못 적잖아요. 하면 안 되죠. 네. 하면은 이제 뭐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셀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바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여도 이제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좀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좋은 회사, 성장 동력이 큰 회사들은 이게 바이인 경우가 많고, 이제 메인테인,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이인지 홀드인지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가장 중요한 목표 주가가 있고, 이제 그 아래는 현재 주가가 있는 거고요. 이제 리뷰 시즌, 실적 시즌에는 컨센서스 대비라고 있어서, 상회라 하면은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컨센서스 대비 좋게 나왔다. 추정치 대비 실적이 좋게 나왔다 하면 상회인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10% 안에 있으면 보통 부합이라고 네. 하고요. 그거보다 더 안 좋게 나왔다 했을 때는 하회. 네. 이제 컨센서스 대비 하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실적이 잘 나오는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파이낸셜 데이터 보시면은 제 추정치인 거거든요. E가 붙어 있으면 추정치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를 중간에 두고 이제 앞뒤로 제 추정치가 나와 있는 재무제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무래도 리뷰 자료, 실적 자료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가장 앞쪽에 나와 있고요. 1분 실적 잘 나왔나요? 어떻게 됐나요? 컨센서스 상회했기 때문에 추정치 대비 훨씬 잘 나왔고,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수주 되게 잘 되고 있는 거 보다도 이제 가동률 상승, 그리고 이제 환율 상승, 이런 것들이 좀 컸어요. 그리고 비용을 줄이면서 영업이익이 좀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1분기 너무 좋았고, 그런데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2분기에는 좀 가동률이 많이 떨어질 거다. 왜요? 이제 뭐 이 공장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가동률이 떨어질 거다라고 말한 게 있어서 지금은 조금 구경만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1분기 너무 좋았고,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가이던스는 상향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올해도 좋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더 좋은 이유는 4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 내년에 완공이 될 건데, 공장을 짓기 전에 선수주를 보통 못 받아요. 공장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빅파마들이나 그런 회사들이 굳이 선수주를 넣으면서 리스크를 가져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트레이 레코드가 너무 좋고 레퍼런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선수주를 벌써 뭐 5건이나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4공장이 지어지면서 가동률이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빠를 것이고, 그게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부침이
훨씬 빨리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삼성 바이오에피스 지분 다 전량 인수하면서 바이오젠이 갖고 있던 지분 전량 인수하면서 그게 이제 연결로 언제부터 인식이 되냐는 이제 2분기부터 인식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고 이제 리뷰 자료는 이제 앞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와 있고 실적 발표나 회사 측에서 언급한 중요한 부분들 를 이제 적었습니다. 보통은 컨센서스 대비 상회했으면은 상회한 이유, 부합했으면 부합한 이유, 하회했으면 하회한 이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2분기는 어떨지 아니면은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변한 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짧게 적상하는 게 이제 리뷰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좀 성장 동력으로 보셔야 되는 이유, 실적 외에 뭐 보셔야 될 게 있다면 그 아래쪽에 좀 간단하게 작성합니다. 이제 리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컸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전년에는 어땠는지 그리고 전 분기에는 어땠는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리뷰에서는 이런 표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아무래도 분기별 실적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지금 당장 투자를 하려면 다음 분기에는 어떨지 다다음 분기에는 어떨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표로 보시면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분기 실적은 어쨌든 잘 나온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삼바의 주가가 오르려면 뭐가 확인돼야 되고 뭐가 나와야 되죠? 일단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인수한 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에피스를 어떻게 성장 동력으로서 쓸 건지 그리고 4공장 수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받아 놓았지만 그게 인식이 어떻게 될 건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여기 맨 앞쪽에 적어 놓았는데요. 최근에 유럽 빅파마랑 1,500원대, 1,500억 원대 계약을 한 것도 공시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식되는지는 잘 안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만약에 2분기에 인식이 더 많이 된다 하면 오히려 그게 이제 컨센서스 상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수주가 많이 늘어나는 거 수주를 받을 때 어느 정도 사이즈로 수주를 받고 그 수주를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당연히 실적에 있어서 크게 반영이 될 것이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 삼바도 크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이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고 계속 좋아질 것도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이오에피스가 신약 개발을 만약에 한다면 신약 개발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바이오시밀러의 MS 마켓쉐어 추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에피스계 연결로 인식되면서 조금 영업이익률이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추이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과 앞으로 있을 공장들의 가동률 상승 그리고 4공장에 있어서 수주받는 것 그리고 최근에는 뭐 멀티모달 방식이 이제 4공장에서 진행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바이오시밀러도 피크아웃이라는 말이 많은데 피크아웃이 아닐 거라는 거를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거를 이제 MS 확장이나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시밀러 개발하는 회사 중에서 성공률도 가장 높은 편이고 신약 개발 기간도 되게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크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종고점 뭐 100만 원대는 나중에 언젠가는 회복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좀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SK 바이오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못 모르고 투자할 때 들어갔다가 눈물을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물린 종목. 지금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없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SK바이오팜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 중 하나인데 왜 좋아하냐? SK바이오팜이 우리나라에서 후보물질 단계에서 FDA 신약 개발 승인까지 가능하게 한 거의 첫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바이오시밀러나 이런 뭐 계량신약 같은 거 말고 정말 우리가 후보물질을 창출해서 FDA 승인까지 간 거는 SK바이오팜이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바이오팜 리뷰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실적 내용이 가장 먼저 나와 있고요. SK바이오팜이 작년에 연간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연간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이게 뭐 매출이 엄청
오르고 뭐 갑자기 뭘 많이 팔고가 아니라 그냥 계약금이 인식이 4분기에 엄청 많이 인식이 되면서 연간 흑자 전환까지 될 정도로 4분기에 그냥 인식이 많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1분기 그리고 올해 계속 적자일 거라는 거는 이미 다들 알고 계셨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적자라는 거에 다들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그쵸, 그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뭐 예상 범위 내에 적전이었고, 컨센서스 대비 하회하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하회를 한 이유는 그냥 연간으로 봤을 때는 동일해요. 동일한데 1분기에 매출 인식이 그냥 조금 덜 됐다. 덜 된 매출 인식은 뭐냐? 이제 원료약품, 유럽 반제품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도 팔고 있기 때문에 이제 SK바이오팜이 세노마메이트라는 뇌전증 약제를 파는 거거든요. 이제 자체 직접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미국 쪽에는. 유럽은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파는 거고. 근데 반제품 판매 관련해서 매출, 원료약품 매출이 1분기에 찍힐지 2분기에 찍힐지 몰라요. 그러니까 연간으로는 뭐 100억에서 200억 원 정도다라고 하는데, 계약 상대방이 필요할 때 수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1분기에 대한 인식이 거의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중국, 일본 임상 진행하는 게 중국이랑 일본에 라이센스 아웃을 했거든요. 근데 라이센스 아웃을 했는데 임상 진행 속도에 따라서 그 계약금이 인식이 됩니다. 근데 1분기가 오미크론 피크기도 했고 의약품 매출도 원래 뭐 비수기예요. 영업일수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2월, 1월 이때가 우리나라보다 이제 해외에서 좀 쉬는 날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런 것들 봤을 때 임상 진행 속도가 느려서 그냥 덜 인식이 됐고, 거기에 이제 뭐 의약품 매출 미국 쪽 판매하고 있는 것도 그냥 비수기였기 때문에 안 좋게 나왔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1, 2, 3 해서 괜찮은 이유까지 지금 적자인 게 괜찮은 이유까지 그냥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네. 이거 지금 아까 실적이 1분기가 안 좋았던 게 이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컨센서스는 그 애널리스트분들이 이거를 컨센서스 만들 때 네.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이미 컨센서스를 했을 거잖아요. 연간으로 가이던스를 받았던 거기 때문에 1분기에 덜 인식됐을지는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1분기에 적자일 건 다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적자폭이 컸던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컨센서스 하회를 한 경우, 하회한 이유 이제 위쪽에 말씀드린 거고, 하회했으나 아직까지 내가 이제 SK바이오팜을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적어놓은 게, 지금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이 처방수 추이가 굉장히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엑스코프리의 가장 큰 경쟁 약물이 이제 빈펫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제 빈펫이라는 약이 3월에 특허 만료가 되면서 그 추이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빈펫이 특허가 만료되면서 제네릭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제네릭이 많이 8개 정도나 출시가 됐는데, 그 8개가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총 처방수는 동일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제재, 빈펫의 제재에 대해서 총 처방수가 같다는 것은 제네릭이 오리지널의 마켓쉐어를 먹는 것이지, 그 제네릭이 출시함에 따라서 뇌전증 MS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라는 거는 이제 엑스코프리의 MS에는 타격이 없을 것이고, 네네. 거기에 제네릭이 오리지널보다 훨씬 저렴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보험을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험 약가에 룸이 생기게 됩니다. 오리지널에서 제네릭을 바뀌게 되면 싸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다른 거를 처방을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뇌전증이 원래 병용 투여를 훨씬 많이 하는 질병이다 보니, 그러면 이제 엑스코프리까지 또 처방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들,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게 그래도 연간으로 가이던스 유지를 하는 이유인 거고, 빈펫 말고도 그냥 지금 리오프닝 관점으로 대면 영업이 정말 중요한 미국, 우리나라도 대면 영업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국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 영업, 대면 영업, 리오프닝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니 좋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들. 그래서 하반기 변화에 집중하자라고 이제 제목에 넣어 놓았고요. 여기 뒤쪽에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제 리뷰, 매출의 영업이 나온 거에 이제 컨센서스, 그리고 제 추정치, 그리고 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적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바이오팜에 있어서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엑스코프리의 처방수 추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그냥 이렇게
그래프 하나씩 넣어드리는 거. 이거는 그냥 회사마다 다른데 리뷰 자료임에도 중요한 거 그냥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SK 바이오팜은 매수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네. 좋게 보시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네. 회사입니다. 왜 좋아한다는 표현을 다른 종목에서는 안 하시고 SK 바이오팜에서 하시는? 다 좋아하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전공한 게 그 SK바이오팜 뇌전증 약제의 기전이랑 제일 연관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읽거나 그 약제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아서 그러면 이건 진짜 좋은 약이다 라는 금액 확신이 있어서 시청자분들이 연구원님이 지금 제가 좋아하는 그 SK 바이오팜이라는 거를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유망하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곤란하겠네. 네, 그거는 아니고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스토리와 연관돼서 네. 좀 좋아하는 것도 있는, 좋게 보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 애널이다 보니까 네. 후보물질 단계에서 신약 개발까지 가능하게 한 회사가 제일 좋아 보일 수밖에 없죠. 그냥 뭐 투자자 관점이라기보다는 기업이 너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자, 다음에 ST팜. 네, 이것도 바이네요. 뭐 ST팜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좋았어요. 이건 제가 프리뷰 자료를 드렸는데 네. 프리뷰랑 리뷰랑 영업이익이 거의 동일해서 그냥 프리뷰로 네. 작성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ST팜 같은 경우에는 리틀 삼바다라고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ST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이유, 뭐 지금 추천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RNAI라는 RNA의 종류가 글로벌 트렌드로서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신규 모달리티지만 2018년도에 첫 신약이 나오면서 지금 매년 그래도 신약이 출시되고 있고 내년에 좀 유의미한 약들이 두세 개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CDMO, CMO, RNAI의 원료인 올리고를 CDMO, CMO를 하는 ST팜이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그래도 수주를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이 유명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mRNA는 화이자랑 모더나 맞으시면서 화이자 모더나 공부하시면서 많이들 알게 되셨잖아요. 이제 mRNA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상용화가 빨라졌고 신규 모달리티로서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만 mRNA 관련 딜 4건이나 했거든요. 그만큼 mRNA에 대한 성장성과 기대감을 많이들 갖고 계신데 mRNA 플랫폼에 들어가는 캐핑 기술 그리고 LNP 기술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회사가 ST팜이다 보니까 CMO, CDMO의 가치는 반영이 좀 됐지만 mRNA의 가치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으로 아직까지는 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해 보시면 그냥 글로벌 트렌드에 적합하면서 이제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매출도 계속해서 오를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T팜도 이제 좀 좋게 보시는. 네. 자, 다음은 이제 대웅제약을 볼까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좋은 게 좋은 거지. 네,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전문의약품 쪽도 네. 되게 좋았고 네. 최근에 1분기 때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나보타, 이제 보툴리늄 톡신 관련해서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뭐 소송 문제나 그런 게 없는 좀 유일한 회사가 됐거든요. 뭐 다른 기업들은 좀 아직도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런 소송 문제도 완벽히 해결이 되었고 네. 나보타가 보툴리늄 톡신 제제 중에서 네. 보톡스랑 유일하게 같은 제제를 갖고 있는 게 대웅제약의 나보타기 때문에 보톡스가 지금도 MS 거의 70%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톡스랑 동일한 제재를 갖고 있는 나보타가 MS 확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1분기에 나보타 수출 부분 컨센서스 상회하면서 되게 관심 많이 받고 주가에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거에 이제 플러스로 하반기에는 피캡 제재, 의식도 역류 질환 제재 이제 3분기에 출시하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이슈들이 이제 대웅제약을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걸 이제 밑받침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좀 체크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뭐 안 좋게 될 수도 있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피캡 제재의 선두가 지금 HK노엔인데요. 네. HK노엔이 아무래도 이미 선제적으로 팔고 있고 HK노엔은 적응증이 한 4개 정도인데 이제 대웅제약은 1개다. 그런데 저는 이제 대웅제약의 영업력을 믿고 먼저 이제 커버를 시작한 거고요. 이제 HK노엔이 지금 1,000억 조금 넘게 팔고 있어요. 작년에 1,000억 정도 나왔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대웅제약이 얼마나 MS를 확대하는지가 좀 관건인데 그게 조금 리스크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대웅제약이 제약사로서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제약사로만 보시지 마시고 네. 아무래도 보톡스도 판매하니까 미용기기 네. 그까지 이제 플러스로 보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어딘가요? 뭐 중해제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의제약 좀 좋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중해제약도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제약사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걱정할 일이 좀 있었나 봐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자체가 뭔가 걱정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건데. 왜냐면 1분기에 네네. 가이던스나 기대치 대비 네. 조금 안 나왔다. 근데 이제 컨센서스가 저예요.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없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 컨센서스 대비 왜 조금 안 좋게 나왔냐라고 하면은 1분기가 비수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수기인데 그냥 뭐 컨센서스 대비 안 좋은 거지.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이고 영업이익도 2007년 이후 최대 영업이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네. 10%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네. 아무래도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리바로라고 고지혈증 치료제가 있는데 리바로를 작년부터 자체 생산에 들어가면서 원료 내재와의 대량 생산까지 가능해지면서 원가 개선이 엄청 많이 됐다. GPM이 88%가 넘어요. 그래서 많이 남고 리바로에 있어서도 이제 단일제인 리바로 말고 리바로 제시라는 복합제를 작년 말에 출시하면서 그게 좀 크게 부침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분기에 생각보다 더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리바로 제시 1분기에 추정치 대비 아니면 이제 시장의 기대치 대비 안 나와서 네. 그게 결국에 이제 영업이익으로 이어지잖아요. 아무래도 많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기대치 대비 안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해제약의 리바로 패밀리 외에도 악템라가 이제 코로나 중증 치료제로 허가받은 거거든요. 거기에 건보 적용도 3월 1일부터 됐고 네. 악템라도 독점 판권을 갖고 있어요. 중해제약이 라이선스 인후로 대부분의 의약품을 가져오기 때문에 네. 마진도 많이 남고 독점 판권을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악템라 같은 경우도 1분기 생각보다 조금 덜 나와서 악템라 가 조금 덜 나온 데 있어서도 한 역할을 한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 중해제약의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액제도 생각보다 성장이 더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액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오프닝 관점으로 보셔도 되는데 1분기까지는 이제 영업시간에 별 변화가 없었어서 이제 그쵸. 3월까지는 별 큰 변화가 없어서 2분기 때는 변화가 있겠죠? 네, 성장세가 5%대였는데 10% 이상 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이제 2분기부터 더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리바로 젯 같은 경우에도 좀 대면 영업하면서 조금 더 회사 측에서 좀 더 관심 갖고 계속 매출 늘려 나가면은 이제 리바로 패밀리 자체가 좀 부침이 많이 될 거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기가 가장 비수기이기 때문에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을 거고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좋을 거고 그것보다 4분기가 계속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연간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조금 더 보자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 뒤에도 이제 중해제약 같은 경우 품목별 추이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서 이것도 회사 측에서 받아서 작성했고요. 아무래도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작년에 흑자 전환하면서 턴어라운드를 크게 한 회사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만하다인 거고 제약사들의 멀티플 측면으로 봐도 뭐 PER 10배 정도이기 때문에 싼 거죠. 그리고 보통 20배 정도인데 10배 정도 있고 이제 실적 면에서만 봐도 싼데 거기에 중해제약은 AI 플랫폼을 갖고 있어서 그 AI 플랫폼으로 발굴한 후보 물질을
벌써 2번이나 라이센스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게 그 아토피 치료제랑 통풍 치료제인데 아토피 치료제 같은 경우는 연말에 임상 이상이 끝나게 되면서 내년쯤 이제 마일스톤을 처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제 실적에는 반영을 안 했고 혹시 몰라서 안 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큰 업사이드가 될 수 있는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제약사 그렇다면 싼데 바이오로서의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JW 중의제약 네. 좋게 보신다. 네. 자, 다음은 대원제약을 보면 될까요? 대원제약도 네. 제가 지금 많이들 물어보셨던 가장 큰 대원제약과 이유는 대웅제약은 아무 관련은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워낙 이름이 비슷해서. 네. 저 이제 대원제약은 많이들 물어보셨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콜데온 때문인데요. 콜데온 품귀 현상 있으면서도 관심 많이 받았었고,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호흡기계 매출 비중이 컸던 회사이기 때문에 호흡기계 쪽 매출 타격이 코로나 때 굉장히 컸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매출 회복폭이 1분기부터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네. 연간으로 계속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다면 이게 사실 대원제약이 1분기에 코로나 확진자 급증하면서 내과, 뭐 이비인후과 같은 데서 호흡기계 쪽 재택치료 한다고 하니 전문의약품 처방 많이 받고 확진자로 인한 플러스가 아니냐 콜데온의 매출이 급증해서 피크아웃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일단 지금 1분기에 호흡기계 매출 비중은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도 살짝 못 올라온 수준이에요. 호흡기계 매출 타격이 너무 컸어서 네네. 1분기에 이제 올라온 정도가 많이 올라왔고 실적도 너무 좋고 당연히 호흡기계가 올라오면서도 크지만 그냥 회복이 된 거지 뭐 엄청난 피크아웃은 아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1분기가 좋았던 만큼 2분기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2분기까지는 계속 좋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연간으로 그렇다면 계속 좋을 거다. 왜냐면 4분기는 원래 성수기이기 때문에 1, 2, 4분기가 너무 좋을 거고 3분기는 원래 약간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1, 2, 4분기 너무 좋을 거기 때문에 연간으로 굉장히 좋을 거고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 환자 투약을 시작해서 진행 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고지혈증 치료제예요. 그래서 페노피브레이트라는 고지혈증 치료제인데 이게 뭐 이걸로 돈을 벌겠다 주가를 띄우겠다가 아니라 식약처에서 페노피브레이트가 코로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글로벌리 계속 나오고 있으니 너네도 그냥 해보면 안 되겠냐 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도 좀 받고 이제 하면서 이제 좀 그냥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또 플러스로 좋은 이유가 뭐 고지혈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코로나 예방을 해야 된다 하면 오히려 조금 더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분기 실적 너무 좋았던 이유 당연히 코로나나 호흡기계 쪽 매출 급증하면서 컸던 것도 크지만 이제 호흡기계 쪽 코로나19 조정 끝에 회복한 게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가장 핫한 디지털 플랫폼, 의료 플랫폼도 이번에 런칭하면서 좀 신성장 동력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대원제약이 마케팅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마케팅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인수한 건기식 회사 극동 H팜에서 만들 거 극동 H팜이 뭐 건기식 공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마케팅이 결국에는 이런 건기식 판매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네. 그 외에 그 회사 인지도나 일반 의약품 쪽에서 뉴베인이라고 혈액순환제 있거든요. 정맥순환제. 그것도 좀 매출이 그래도 빨리 올라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 다 보셨을 때 그냥 좋은 회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의료정보 있습니다. 공유 플랫폼은 뭘 어떤 거를 하는 플랫폼인 거예요? 일단 대원제약이 로컬 의원 영업력 1위인데요. 이제 네. 로컬 의원 뭐 의사들이랑도 너무 친하고 영업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런 보건 의료 전문가들이 다 소통하거나 그런 데이터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디지털 마케팅을 위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막 런칭한 상황이라서 네. 좀 트렌드를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디지털 헬스케어가 우리나라 좀 트렌드로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신성장 동력을 좀 빨리 선제적으로 투자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한 종목 이제 대원제약. 이제 남은 게 이제 NR 종목이죠. 네. 자, 메디포스트. 메디포스트를 제가 작성한 이유는 일단 스카이레이크랑 크라센도 라는 PE가 인수를 했고 그럼으로써 자금적인 문제가 다 없어졌다. 그렇다라는 거는 메디포스트가 이미 국내에서는 상용화를 했지만 미국 임상이나 일본 임상에 있어서 필요한 돈을 확보하게 된 상황이고 그렇다라는 거는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는데 이제 무리가 없을 거고 진전이 훨씬 수월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거의 10년 동안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됐었다는 것은 안정성 문제는 효능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이고 히딩크 감독도 지금 메디포스트 카티스템 수술하는 이력이 있어서 그때 관심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주위에 제가 아시는 분들 부모님들도 수술 받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성 이슈나 효능 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임상을 조금 간결하게 해서 내년부터 좀 삼상 가능하게 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글로벌 임상 3상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일본 임상도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임상 진행하게 되면은 뭐 유럽 임상도 당연히 수월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제가 크게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 또 제가 또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CDMO 계약을 할 거거든요. 이제 CDMO 회사 뭐 JV를 하던 인수를 하던 할 건데 메디포스트가 아무래도 줄기세포 치료제, 골관절염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이게 신규 모달리티잖아요. 아까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신규 모달리티는 빅파마들도 생산 기지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서 라이선싱 딜을 하고 싶어도 이걸 만드는 건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만들 거고 만드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있다면은 굳이 안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메디포스트가 이번에 CDMO 계약을 하게 됨으로써 그런 리스크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라이선싱 딜이나 그런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카티스템,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 수술용 골관절염 치료제를 좀 디스카운트하는 이유 중 하나가 수술용이라서예요. 그러니까 수술용이면 시장이 너무 애매하지 않냐인데 사실은 히알루로산 주사나 뭐 스테로이드 주사 아니면은 뭐 인보사 같은 거, 다 이제 골관절염에다가 주사제를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초기 환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서 중기 넘어갈 때 치료법이 없어요. 그래서 중기부터 이제 중증까지는 치료법이 없고 완전 후기에 심각한 분들은 이제 인공관절 같은 거 이식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죠. 그래서 인공관절과 주사제 사이에 지금 치료법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서 그게 이제 카티스템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관건인데 많은 분들은 그냥 주사제가 아니다, 시장이 작다라고만 이제 염두에 두시고 사실은 카티스템이 지금 주사제도 메디포스트가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주사제 외에 카티스템은 결국에는 중기부터 이제 후기 사이에 있는 환자들한테는 어차피 필요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같이 갈 거고 성장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으며 지금 주사제도 좀 만들고 있어서 주사제가 없다라는 디스카운트도 결국에는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주사제는 이제 초기 환자이기 때문에 시장도 훨씬 크고 만드는 데 있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냉동도 가능해지니까 훨씬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두 가지의 파이프라인이 메인인데 제가 뒤쪽에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린 게 뉴모스템이라고 미숙아들에게서 나타나는 폐섬유화가 진행되는 질병이 있거든요. 근데 뉴모스템을 투여하게 되면 폐섬유화가 진행되기 전에 폐를 이제 적셔주는 역할을 해요. 성장인자를 뿜어내는 폐세포를 투여하면서 폐섬유화가 진행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뭐 멘탈 디스오더나 이제 뭐 뇌 쪽도 이제 어느 정도 어릴 때 너무 문제가 많거나 질환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살아감에 있어서 성장하는데
이제 뇌가 성장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능 발달도 더디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네. 초기에 좀 잡는 게 가장 중요한데 경쟁 약물이 없어요. 근데 메디포스가 뉴모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네. 지금 미국이랑 유럽에서 ODD 희귀약품을 받았고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받은 게 있어서 아마 임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승인이 좀 빠르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뉴모스템이라는 것도 지금 진행이 좀 생각보다 빨리 되고 있어서 이런 것도 그냥 뭐 카티스템이나 스머프 같은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말고 기관지 폐위 형성증도 있다. 그래서 임상 2상 진행 중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1, 2상 종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번에 자금 조달한 걸로 빠르게 진행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상용화된 게 있다라고 하면 저는 유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거라고 보고 있고 리스크가 좀 줄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셨을 때 바이오텍 중에서도 매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메디포스트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메디포스 굉장히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메디포스 주가가 안 오른다면 네. 어떤 것 때문에 안 오를까요? 임상이 네. 출시가 되려면 임상이 진전이 되어서 수술용 카티스템이나 이제 시술용 주사제가 시판이 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상용화되는 시간이 걸린다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 안 좋다라는. 안 좋죠. 그쵸. 네, 안 좋다는 것이고 네. 주가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뭐 흑자 전환을 좀 늦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CDMO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든지 라는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NK맥스. 네. 네, 아까 전에 NK맥스 굉장히 뭐 많은 얘기 해주셨던 것 같긴 한데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또 리포트를 기반으로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6월에 있을 암학회 아스코에서의 육종합 데이터 15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오픈하는 게 관건이고 아무래도 NK세포 치료제가 이제 고용암에서 완전간의 사례가 나온 적이 거의 글로벌리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굉장히 유의미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K맥스 가장 좋게 보고 있는 NK세포 치료제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전에 비소세포 폐암에서도 키투르다랑 같이 투여했을 때 병용 투여를 했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줄었어요.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도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 NK맥스의 슈퍼 NK랑 병용 투여했을 때 부작용이 줄었다라는 거는 정말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병용 투여 했을 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부작용이 심해지거나 아니면은 좀 둘이 이상한 조화를 이루어서 뭐 다른 질환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부작용이 줄었다라는 점이 좀 유의미한 것 같고 또 이제 병용 투여를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무래도 면역항암제가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20% 정도밖에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면역항암제와 병용 투여를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또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중 하나는 NK맥스는 단독 투여했을 때도 효과가 좋아서 병용 투여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독 투여했을 때도 효능이 좋아야 돼요. 단독 투여를 했을 때도 효능이 좋아야 3상 정도의 대규모 임상에 갔을 때 유효성을 확보하기가 훨씬 쉽고 효능을 확인하기가 훨씬 쉽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단독 투여했을 때 효능이 좋았기 때문에 병용 투여를 시작한 거라서 아무래도 그런 병용 투여 회사들 중에서는 조금 더 효능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지니너스. 윤석열 헬스케어 뭔가요? 이것도 이제 말이 많았었는데요. 이 정책 부분에 대해서. 테마주인가요? 테마주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그래도 헬스케어 중에서는 가장 언급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쵸, 그렇기 그쵸.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 했을 때 제일 집중하시는 게 원격 의료기는 합니다. 원격 의료기는 하나 DTC라고 해서 이제 유전자를 검사하는 진단이 있어요. 근데 그 DTC 부분이 보험이 적용이 될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200가지 유전자 검사가 가능했었는데 국내는
뭐 열 몇 개, 13개까지밖에 허용이 안 됐었는데 그 허용 범위를 올해 되게 크게 늘린다는 정책이 있어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네. 검사 항목이 증가하면서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지 않나. DTC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인 거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있어서 진단 부분을 뺄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뺄 수 없고 정밀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 했을 때 지니너스가 좀 어느 정도 지금 시가총액 대비 저평가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유전자 진단, 유전자 정보 해석이라는 게 기존에는 NGS라고 차세대 그냥 염기서열 분석이 대세였고 글로벌리 그걸로 제일 진단을 많이 했고 관련된 장비가 제일 많이 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싱글셀 진단이라고 해서 세포 단위로 진단을 하는 게 좀 대세입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 조금은 이제 기계들이 깔려야 시장이 확 커질 건데 지금 좀 초기 단계라서 그런 초기 단계를 이제 MS 1위를 하고 있는 지니너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니너스 기술들이 대부분 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같은 좋은 논문지에 되게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체 기술력을 논문으로 좀 많이 오픈을 하시는 편이고 지니너스가 진단을 했던 회사다 보니까 암 진단 여기 진단기를 사용한 암 환자들의 데이터를 삼성서울병원에서 좀 다 가져와서 암 환자 데이터가 15,000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바이오텍 중에서 풀 암 유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지니너스가 거의 독보적으로 많은 편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카카오 헬스케어랑 MOU도 체결하고 암 환자 데이터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차후 뭐 바이오마커 개발이나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AI 플랫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수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좋게 보고 있고 실제로 AI 플랫폼 개발을 어느 정도 해놓아서 자기네 암 환자 데이터로 좀 개발한 후보물질을 지금 전임상 단계에서 테스트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해 중순이나 하반기에는 이제 논문으로 업데이트를 해줄 수가 있고 아스코도 갈 거기 때문에 그 지니너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논문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어디에 기재가 되었을 때 좀 우리가 크게 신뢰할 수 있는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어디일까요? 근데 이게 또 분야, 이 병마다 좀 다르군요. 분야보다 너무 다르고 뭐 뇌 쪽 뭐 뉴럴로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전반적으로 그냥 너무 좋은 저널 하면 뭐 네이처, 셀, 란셋, 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 그냥 누가 봐도 너무 좋은 좀 큰 과학 저널인 거고요. 진짜 적응증별로 아니면은 전공별로 다 너무 달라서 그것도 조금 그냥 구글링 했을 때 저널 제목 치고 임팩트 팩터 이렇게 치면은 임팩트 팩터 나옵니다. 근데 보통 최소 그래도 한 8, 9점은 넘어줘야 좀 유의미한 저널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1부에서 어떤 종목 좀 좋아하시는 어떤 종목 이제 유망하다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셨지만 2부에서 이제 리포트를 다 한번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떤 주식이 좀 괜찮다 보시는지 한 번만 더 할게요. 어떤 주식이 좀 괜찮다 보시는지. 일단 지금 아스코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코앞에 있으니 뭐 이번 주에 초록 발표하면서 데이터 오픈할 NKX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팜 성장 동력이 어느 정도 있고 하방이 막혀있는 탄탄한 기업인데 상용한 것도 있으면서 실적도 좋아지는 기업 이렇게 두 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뭐 제약사들 중에서 탑픽은 제가 JW 중해제약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작년 턴어라운드를 시작해서 계속해서 실적 좋아질 거기 때문에 중해제약 계속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뭐 메디포스트까지 상용화한 것도 있는데 글로벌 임상 시작했고 자금이 지금 많이 확보가 되어서 CDMO도 살 수 있고 임상도 빠르게 진행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이렇게 이제 리포트를 만들면서 어떤 주식은 좀 더 좋게 리포트를 적을 거고 어떤 거는 뭐 팔아라 이런 얘기는 못 하겠지만 좋게는 못 적을 거고 이런 것들 그리고 방송에 나오면 어떤 것들 좀 더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그거가 또 맞는 분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때에 따라 다를 텐데 이게 좀 잘 적중되면 애널리스트에게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근데? 없습니다. 네. 인지도? 인지도. 신뢰? 신뢰. 네. 그럼 계속 틀리면 당연히
회사에서 고가에 약간 이런 것도 영향이 미칠 수 있겠죠, 당연히. 안 미칩니다. 아, 안 미쳐요? 네,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럼 뭐가 미쳐요? 리포트 개수, 정량을 지키지 않는 것, 네. 아니면 이제 인덱스가 너무 안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장 크게 미치고요. 아무래도 잘 맞추면 좋죠. 그래서 잘 맞추면 너무 좋고 네. 저의 레퍼런스와 제가 회사들을 보는 뷰가 그쵸. 사실은 애널리스트로서 가장 중요한 그렇죠, 그렇죠.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술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 고가에 뭐 반영이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이 예를 들면 뭐 삼성바이오로스라는 종목의 리포트를 이제 이베스트에 쓰는 연구원님 하시지만 다른 회사에도 다 하시잖아요. 모든 회사에서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에서 딱 정확하게 줘야 될 정보를 다 다르게 주고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들은 다 동일하게 줍니다. 다 동일하게 주는데 리포트가 내용이 다르다는 거는 이제 그 애널리스트의 이제 관점이라든가 뷰가 네, 거기에 다르다. 이제 들어가는 거일 텐데 그러면 연구원님이 이렇게 이제 바이오 쪽, 제약 쪽을 이제 공부하시면서 돌아봤을 때 이게 내가 아는 것만큼 투자도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뭐 증권회사 다니면 이제 제약이 많긴 하겠지만 내가 실제로 만약에 뭐 투자를 할 수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많이 알았는데 네. 투자를 과연 더 잘하게 되었는지. 너무 많이 알면 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런데 저는 제가 추천을 하고 평생 오를 순 없잖아요. 뭐 중간에 빠질 때도 있고 다시 오를 때도 있고 하는 건데 제가 언급을 하거나 제가 이제 좋다라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나서 그래도 뭐 며칠이라도 주가가 좋거나 긍정적인 방향을 보여주면 당연히 기분도 좋고 제가 이제 이 회사를 좋게 표현한 이유나 설명한 것들을 다른 분들도 좋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라는 거는 제가 차후 그래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 뷰가 맞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입증을 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도 처음에 제가 회사에 들어왔을 때보다는 훨씬 뷰나 그런 것들이 커진 것 같고 아무래도 기업체들 만나고 얘기 듣고 아니면 이제 기관분들이나 업계에 계신 분들 만나면서 얘기를 듣고 어떤 식으로 그 기업을 보는지 제가 좋게 보는 기업을 안 좋게 보는 이유까지도 가끔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요 리포트들에는 그 바인이 있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셀은 거의 없잖아요. 네,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만약에 이 리포트를 믿고 사시는 분들은 이제 연구원님이든 뭐 다른 모든 분들 리포트든 사는 타이밍은 어느 정도 약간 재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현재가라든가 목표가라든가 여러 가지 뭐 고려하면 되니까 근데 파는 리포트는 거의 없으니까 예를 들어 바이오주를 내가 샀다면 언제 팔아야 될까요? 뭐 학회 바이오텍을 샀다 하시면은 학회 앞뒤로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세론이 나오는 경우도 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임상 단계가 있다 하면 임상이 보통 임상 1상에서 3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2상에서 3상 사이가 주가 변동폭이 가장 크고 성공률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보통 3상 전에 많이들 이제 나오시는 게 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판다 하면은 저는 그냥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적인 이슈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좋으면 나중에는 당연히 가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냥 적당히 이제 이벤트 앞뒤로 판단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리포트가 나와서 읽었을 때 글로벌 뭐 이벤트가 있을 때 좀 앞뒤로 판단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작가 TV에 이제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 마지막 시청자분들에게 그 요즘에 또 물린 주식 가지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잖아요. 네. 특히 뭐 제약바이오에도 물린 종목 가지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좀 있다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데이터가 좋고 좋은 회사라면 저는 정말 언젠가는 간다는 주의거든요. 데이터가 좋으면 뭐 1, 2년 동안 안 나왔다 하더라도 딜이 나오면 그게 결국에는 기업 가치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좀 지켜보시고 기다리셔도 되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데이터의 유효성이 정확하지 않거나 과거에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사례들이 너무 많았다 하시면은 그냥 오히려 안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아니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손절을 하시는 게 더 좋으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떨어지면은 가끔은 끝없이 떨어질 때가 있는 게 바이오거든요. 근데 이제 뭐 또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바이오가 너무 오랫동안 쉬었고 그렇죠. 너무 바닥이었던 기간이 길어서 네. 지금은 조금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네. 싸 보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유효성만 확인이 된다면 네. 계속해서 들고 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연구원님과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제약바이오 투자에 조금이라도 유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강하나 연구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